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백신 소식도 들어왔는데 정부가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연휴 끝나고 나온 신규 확진자 다시 400명 선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7명입니다. 전날보다 113명이나 늘어 나흘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29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은 서울이 155명, 경기가 129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만 303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82명이나 됩니다. 비수도권도 126명으로 13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7명, 대구 11명, 울산과 충북이 각각 7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34명으로 7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10명 증가해 166명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요? 네, 정부가 새로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와 노바백신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에 확보한 분량과 합치면 1,300만 명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국내 공급 시기도 조금 빨라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당초 3분기 7월 이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3월 말에 50만 명분, 2분기에 300만 명분이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3월 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이 완료되면 4월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또 오늘 오전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도 맺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대로 2천만 명분으로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합니다. 이로써 현재 정부의 백신 확보 물량은 7,9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과 관련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67명까지 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 전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지국입니다. 네, 현재까지 67명이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00명 넘는 공장 전 직원에 대해 어제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직원 57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조사에서 가족 10명이 양성 판정됐습니다. 확진된 직원 대부분 동일 생활권인 천안과 아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보일러 생산 설비에서 일하던 20대가 처음 확진돼 직원 전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확진자 중에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장 조사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킬 만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구내 식당에서 공동 식사했고 작업장과 탈의실 등의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동 식사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두 번째는 작업장이 대형 컨테이너 방식으로 인해서 밀집과 밀촉이라는 산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 방역당국은 구내 식당과 탈의실 등 16군데에서 환경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공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직원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연휴에 고향을 찾았다가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대상을 공장 전 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에서 16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일주일째 하루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검사 건수는 13일 2만 5천여 건에서 14일 1만 8천여 건으로 7천여 건가량 줄었지만 확진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확진율은 0.6%에서 0.9%로 크게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침례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방역당국은 신안군 지도침례교회에 다니는 교인 가운데 12명이 최근 이틀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교인 40여 명과 이들의 접촉자 4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에게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거리두기 하향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요. 어젯밤 서울 홍대 밤거리를 가봤더니 오랜만에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아쉬웠던 자영업자들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기대감마저 내비쳤습니다. 김우중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버너가 클럽이 즐비한 골목에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이 수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최근보다 많아졌고 거리의 활기가 좀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홍대 거리는 모처럼 만에 북적였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통금이라고 불리는 밤 9시가 훨씬 넘어선 시각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대 밤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녁 8시만 넘어도 마감 준비를 해야만 했던 카페와 식당 주인들.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결정된 밤 10시 연장 영업은 가뭄의 단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에 있는 다른 업주분들도 그렇고 뭐 1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은 좀 환영을 하는 분위기고요. 뭐 다들 조심하면서 유동인구가 좀 늘어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반색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에도 스터디 카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은 기대감마저 내비쳤습니다. 한결 마음이 났죠. 그동안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적자였는데 그나마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확산을 걱정하며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만큼 다소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한 번 더 좀 코로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는 서민 경제에 타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완화 조치는 불가피했다며 업주와 손님의 현장 방역 수칙 준수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완한 개편안 초안이 다음 주에 마련돼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진행한 2차례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며 다음 주까지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돼 단계별 방역 메시지가 오히려 불분명해진 문제점 등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는 모든 성인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보류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도의 세룸 인스터튜트가 위탁 생산하는 두 종류의 백신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은 WHO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승인입니다. 이로써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배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WHO 승인은 코백스 백신 배포의 전제 조건이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백스의 주요 백신 공급처입니다. 코백스는 올해 상반기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3,600만 회분을 가입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Today, WHO gave emergency use listing to two versions of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giving the green light for these vaccines to be rolled out globally through COVAX. 거브라여수스 사무총장은 제약사들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은 뒤 불과 4주 만에 승인이 나왔다면서 백신 회사들이 관련 서류를 고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WHO에도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WHO의 전문가 자문그룹은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나이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접종을 보류하기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달 초 중국 경찰이 가짜 코로나19 백신 제조범 일당을 검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들이 만든 가짜 백신 중 일부가 홍콩을 통해 해외로 몰래 팔려나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최근 가짜 백신의 밀수출을 포함한 21건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건 용의자 70명을 체포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 번호 등으로 요청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의 총 책임을 맡은 인물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한 당사자인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서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는지, 위법성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과 인천공항 출입국청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차 본부장 조사를 마친 뒤에는 가짜 내사 번호 등으로 위법하게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도 곧바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과거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 소속으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이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최종 책임자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만큼 조만간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조율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 고소를 당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김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과거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선 거짓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회견을 시작한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거나 하버드대 교수를 시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내놓아서 강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마디만 하겠다며 역사의 산 증인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라며 일축한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없다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공정한 판단을 받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대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요. 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국 정부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와 기자회견을 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 측은 이미 여성가족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외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절차가 투명하며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판결을 볼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강대국의 국제법 위반에도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겁니다. 또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서면 자료와 피해자의 증언 등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구계를 강타한 학교폭력 사태로 한국배구연맹 코보가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대책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징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봉국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비상대책회의, 이 프로 입단 이전 이 선수들의 일탈에 대해서 징계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명문화가 관심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보 규정으로는 프로 입단 이전 재학 시절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계 방안이 없습니다. 품위 훼손 시 제재금 정도가 있는데요. 이재영, 이대영 등 이미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추가로 징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코보의 상벌 규정을 보면은 중대 범죄 행위는 징계토록 하면서도 학교 폭력이나 사회적 무리에 해당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3시부터 시작된 오늘 회의, 신문철 사무총장 주관으로 연맹의 자문 변호사, 경기 운영 본부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요.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징계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가 상벌위가 아닌 만큼 자매에 대한 추가 징계가 아니라 징계 조항을 명문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사회적 무리 등을 상벌 규정으로 놓고 이후 추가 상벌을 열 전망입니다. 또 학폭 관련 구단 전수조사 등도 검토를 하고 연맹 차원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구계 학교 폭력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도 프로의 신인 여자 배구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3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거 사진도 첨부를 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은 가해 선수가 프로에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 구단 측에 피해 사실을 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구단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제 또 다른 여자 배구 선수 관련 폭로글도 온라인에 등장했는데요.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나열했습니다. 이게 폭력에 해당하는지도 가해 당사자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어떤 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프로 구단들도 긴장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도 학폭 관련 대책을 내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학교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학교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서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교육부 등 관계기관 단체와 학교운동부 폭력과 관련한 점검 회의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영, 이다영 여자 배구의 쌍둥이 스타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기한 출정 정지,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등 또 한 번 요란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신의진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으로 이 배구계뿐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으로 지금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 학교 폭력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예전에 학교 폭력은 주로 신체적인 폭력이 많았었죠. 예. 최근에는 신체 폭력은 좀 줄어들지만 집단 괴롭힘, 따돌림 이런 것은 계속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좀 예. 어린아이들부터도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지금 문화적으로 많이 만연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폭력적인 행위가 문화적으로 많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 네, 게 어떤 마련되어 의미일까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되돌이켜 보면 특히 초등학교 시절은 참 순수하고 그런 친구끼리 서로 싸우다가도 곧 화해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겪은 어린 시절이라면 예. 요즘의 아이들은 훨씬 마음의 뿔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경쟁 위주로 아이들을 기르고 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정서적인 배려가 없이 예. 경쟁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런 기능인간처럼 보게 하고 아이들은 자꾸 디지털 기기만 매달리게 하는 등 정서와 이런 예. 공격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아이들이 다 학교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힘이 센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문화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문화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만연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네. 침묵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폭력, 학교 폭력의 악몽을 어렵게 꺼낸 이 피해자들이요. 10년 만에 이 사건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네. 것 같은데 공개를 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저는 첫째, 많은 이런 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폭력이 특히 만성적일수록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병리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이 나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이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아이, 나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아이 이래서 의기소침해 있고 또 그 사건은 떠올리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 저는 이 성폭력에서부터 시작된 미투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이제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으면서 그동안 예. 숨을 죽이고 살아왔던 수많은 폭력의 피해자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지금 발전해 나가는 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피해자들에게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안에 굉장히 상처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예. 혼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대학교에 와서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모든 걸 놓아버리는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동안에 왜 군대 폭력도 굉장히 문제였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 군대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킨 그 가해자들을 치료한 어떻게 보면 제 제자들이죠. 예. 군의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 폭력의 90%는 학교 폭력을 가해했던 피해했던 사람들의 문제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학교 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폭발이 되면은 굉장히 피해자들에게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심각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계에 특히 어려움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는 이유로 상명하다시기에 어떤 딱딱한 그런 폐쇄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폭력에 대한 어떤 수위도 굉장히 역치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린 시절에는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서 아니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아니고 쟤네들이 이상한 거네. 근데 저 친구들은 왜 잘 나가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가면서 최근에 어떤 문화적인 변화들 합치니까 이제 좀 용기를 내서 감히 떨리는 가슴으로 지금 이런 고발을 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그런 트라우마를 어떤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 피해자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아예 그 가해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분노하는 감정을 저 친구들은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게 과연 정의로운 걸까? 생각을 하면 너무나 분하기 때문에 이런 분노와
과거의 상처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친구들을 근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 하지만 예. 이미 이게 고발 상태가 되면은 트라우마는 다시 들어오는 거고 예.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상담이나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예. 저는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네. 누가 중재를 해서라도 예. 가해자들이 진정한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처벌을 예.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네.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것들을 사회가 도와서 이룰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까? 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형사 일단 죄를 지면은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응보주의적인 사법으로 많이 가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 이런 경우는 설사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고 어떤 예.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피해자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이분들이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 사과가 피해자에게 와 닿아야지만이 피해자의 어떤 상처도 저는 진정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결국 그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의 심리 치료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구계에서 계속 그 학교폭력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징계를 하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징계라는 것이 이분들도 이제 그때 당시 폭력을 했을 때 바로 피해자가 얘기를 해줬다면은 좀 빨리 마무리가 됐을 것인데 이분들도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징계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마녀 사냥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제대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폭력 사태를 근절시키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바로 이 대책을 보면 선진국들에게 지혜를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북유럽에서도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때문에 굉장히 자살도 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이것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이런 심리를 지원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정규 교육 과정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아이들이 지적인 성숙과 더불어 인격적인 성숙이나 상대에 대한 정서적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저는 정규 과목에 잘 집어넣어서 특히 요즘 돌봄 교실 같은 게 이제 활성화되는데 특히 저는 이런 것을 순화할 수 있는 공격성을 순화하고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예술과 같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진지하게 예방 차원에서 학교 내에 심리 지원 프로그램, 심리 지원 교육 등을 저는 좀 시급하게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뭐 학교 폭력이 주로 스포츠계,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기사를 보니까 학교 폭력이 요즘 좀 달라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적나라한 폭력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쿨 폴리스가 학교 경찰도 이미 도입돼 있고 적나라한 폭력보다 요즘에는 따돌림과 놀림과 심지어 약간의 성적인 학대와 비슷하게 동료들끼리 좀 은근한 형태의 따돌림 형태로 많이 나오지만 이것 역시도 정서적 학대처럼 굉장히 상대를 많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은근한 폭력도 지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꼭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적 사법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 아주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희진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사찰은 중대 범죄라면서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정원의 보고 오전부터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막 끝났다고요? 네, 조금 전 한 4시 10분쯤에 이 국정원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 18대 국회의원 299명은 물론이고 이 각계 인사들까지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인데요. 우선 민주당은 사찰 문건의 실체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민주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만약 정보위에서 자료 공개를 의결하면 비공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국정원의 이 사찰 의혹은 이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여튼 최대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광노현 전 교육감 등 동양정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 판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2월 15일 현재 총 151건의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해서 110건을 종결, 부분 공개가 17건, 보안 요청, 정보 부존재 등 93건, 그래서 종결하고 41건을 지금 처리 중이라고 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그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그 신상 자료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모 청구인의 요청에 2009년 12월 16일 날 작성된 지시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의 제목이 포함된 문건을 지난 1월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있다고 보고했으며 국회의원 전원의 동향 파악 문건 전체 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문의와 확인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확인한 바 없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후에 진선미 의원, 이정희 전 의원, 그리고 배진교 전 의원께서 공개 현 의원. 현 의원 죄송합니다. 전 구청장. 네, 전 구청장께서 구청장 당시의 자료를 공개 청구 지금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찰성 정보의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비록 직무 범위를 일탈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폐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만약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또 재정당국의 업무 보고도 진행되고 있는데 손실보상제를 두고 민주당과는 생각이 다르다고요. 네,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갈등을 빚었던 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손실보상제를 두고 이견인 모습입니다. 이 손실보상제를 어느 법에 담을지를 두고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른 건데요. 우선 민주당은 손실보상 근거를 감염병 예방법에 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복지부는 난색입니다. 이 앞서 기재부는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의 직접적 손실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 영업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며 기재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법에 손실보상제를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보상 원인이 감염병이라는 점, 그리고 보상 범위를 소상공인으로만 한정짓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에 정부가 가져오는 안을 들여다본 뒤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아예 손실보상법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일단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사례가 없고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금의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을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취업자 수 감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선 지금의 고용 상황을 매우 심각한 고용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도 내면에 가려진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 심화가 더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또 민간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달에는 고용 충격을 딛고 고용 회복의 길로 가는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 선출을 위한 TV토론도 시작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도 우여곡절 끝에 모레 첫 TV토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TV토론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TV토론 선거에서 후보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TV토론 이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이제 아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단숨에 바꿀 수도 있지만은 치열하게 싸우거나 신경전 정도로 끝나면은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게 바로 TV 토론입니다. 그렇군요.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주요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있어서 과연 이게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25개 구청은 행정 개념이고요. 21개 그린 다핵 도시는 시공간의 복지 서비스 개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발상의 전환을 하시네요. 이
한강변의 조망권의 공공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강가의 조망권은 왜 늘 부자들만의 것이어야 되나? 임대주택 살고 싶은 청년들, 전세주택 사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서민들이 좀 강가에서 살면 안 되냐? 네, 첫 TV 토론이었는데요. 예. 두 후보가 뭐 온누이 사이, 남매 사이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만 점점점 예. 시간이 갈수록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봤는데요. 예. 겉으로는 이제 상당히 부드러운 예. 표정인데 말씨 하나하나 보면 상당히 좀 센 표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라든지 이게 뭐 대전환인지 대혼란인지 모르겠다라든지 이를테면 뭐 질식할 것 같다라는 뭐 이런 표현 아주 센 표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알게 모르게 온누이 사이가 좀씩 좀 멀어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박영선 전 이제 장관이죠. 그래서 국정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지도도 우세하기 때문에 다분히 좀 방어적인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좀 일반 유권자들을 향해서 그런 중소기업청 장관을 했다는 부분 좀 부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표현을 보면 이제 서민 그리고 민주당 다움 이걸 이제 작심하고 나와서 화두를 던지면서 아마 그 권리당원을 향대로 한 그런 본인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좀 차이가 좀 느껴졌습니다. 확연히. 예.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경선 첫 토론을 1대1 토론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내 2강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 나경원 예비 후보 그리고 오세훈 예비 후보인데 사실 조금 지지율에서는 박영선, 안철수 후보보다 밀리고 있거든요. 토론으로 좀 기세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당 내에서는 1위지만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밖에서는 이제 박영선, 안철수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두 후보가 오늘 아마 TV에서 그 맹렬하게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좀 더 우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 그게 그렇게 저는 표심,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론조사가 거의 전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나 전체 유권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강력하게 어떤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승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정사진이라든지 어떤 국정 정사진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향해서 자기를 얼마나 부각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봅니다. 두 사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 예비 후보요. 원래는 어제 토론회를 했어야 되는데 서로 줄다리기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합의를 보지 못했고 내일 모레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토론 방식을 가지고 좀 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자유토론 형식을 좀 선호했고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좋은 지정 토론이라든지 어떤 주도권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제 오랜만에 TV에 등장한 안철수 후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는가. TV 토론 핵심을 아시다시피 이미지와 콘텐츠인데 그렇죠. 과연 과거에 아마추어에서 프로다운 안철수로 했던 변신된 모습을 보여줄 건지 이게 아마 사람들이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원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과거에 이제 부드러운 또는 이제 약한 안철수에서 강한 안철수로 이제 변신을 했다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공격 비판하는 이제 강도 표현들이 아주 셉니다. 과거에 비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센데 다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나와서 과연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국정을 운영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됐구나라는 어떤 국정 청산인 그리고 이제 정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좀 화가 나면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가라앉히고 상당히 안정된 지도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여줄지 상당히 좀 다른 토론회에 비해서 이번 안철수 토론에 좀 관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앞두고 열리고 있는 TV 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는
후보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또 어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지층을 다지는 효과지 끌어오는 효과는 약하다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판세를 확 뒤집으려면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권자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치명타를 가는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요즘 이제 후자는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인데 이제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케네디 닉슨이 이길 때라든지 그때 젊음을 보여준 거고 레이건이 이제 월터 먼데이를 이길 때는 상당히 노련함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TV 토론에서. TV 토론에서 완전히 판세를 뒤집고 굳혔죠. 아주 그때 승기를 얻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지난번 두 차례 이제 미국 대선 이를테면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와 대결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또 바이든 대결처럼 서로 이제 공격을 치열하게 싸우고 봤는데 싸우는 모습 이건 별로 영향을 못 줍니다. 그렇군요.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못 주고 대세에도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그런 선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토론의 여야 후보들도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아마 역점을 두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흠집을 내는 건 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첫 TV 토론회가 좀 흠집 내기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4인선 게임기와 관련된 그런 게임조에 가는데 승마, 스크린, 경마 제가 얘기를 좀 끝까지 하겠습니다. 문화 아닙니다. 함께 간 것입니다. 여야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야가 같이 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춤췄는지 모르겠지만 더 문제는 뭐냐 바다 이야기와 그런 바다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아니 그 뒤에 제가 법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안을 전혀 관계가 없는 법안을 해요. 허위 사실에 의한 공격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바다 이야기 왜냐하면 저는 과거 정권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과거 정권의 책임을 변명하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친이니 친박이니 민주당에서 왔느니 안 왔느니 이런 구도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고 비판을 받으셔도 저는 문재인 정권이 대선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대선 때 저는 뛰쳐나오면서 이 정권은 안 된다라고 정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뛰쳐나온 그러니까 겁니다. 과거를 묻지 제가 말자는 정권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오늘 참 죄송합니다. 이 지역 현안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인신공격이 장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참 죄송합니다. 이 지역 현안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인신공격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뜨거웠지만 좀 너무 과열된 토론회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흥행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찬물이 될 것이냐. 자, 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당내 후보 간 지나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제살깎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내부 집안 싸움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장에 가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부산시장이 정말 치열하고 아주 강하게 대결서로 이제 맞붙었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후보인데.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시장 이제 국민힘이 우세하기 때문에 당선 경선에만 이기면 이제 본선에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싸움의 강도가 이제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게 이제 제살깎아 먹기다라는 부담도 감수하고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고성하는 공격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본선의 경쟁력에서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경선 위원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들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반영을 하겠지 않겠나라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모양인데 이제 아마 토론 끝나고 바로 아마 그
시민 평가단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당원과 시민 1,000명이 평가를 하게 좀 되죠. 한 건데 이제 의외로 이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불문하고 실제로 그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 네거티브, 그러니까 2위나 열세 후보가 네거티브를 가해서 뒤집기는 아주 어려운 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치 문화 자체가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TV 토론 계속 있을 예정인데 유권자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모습, 강력한 청사진 제공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회 정부의 브리핑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을 불법 사찰했다 이런 의혹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 정치 지금 선거를 앞두고도 굉장히 가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선거 임박해서 미묘한 시기에 이제 저런 사찰건이 터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제 국정원장이 이제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지원 전 의원이라는 점이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많은 의혹을 가지만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저게 막연히 의혹을 크게 부풀린 건데 저게 과연 앞으로 한 달 넘게 남아 있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은 약간 회의적인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사찰의 팩트들이 나올 경우에 이럴 경우 문제가 달라집니다. 피해 당사자가 원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틀림없이 뭐 본인이 사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찰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 통해 흘러 나올 거고, 그럼 상당히 분란의 여지가 커질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저 궁금한 게 그 299명 18대 국회의원 여야 의원 전체를 다 사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찰의 강도, 문화, 예술계, 인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찰의 강도, 그다음에 내용이 과거 처럼 어떤 동향 차원인가 아니면 실제로 사찰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무슨 뇌관 처럼 쥐레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도 결국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를 좀 확대하고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선거 직전에 이제 대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다른 네거티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얼마나 지금 서민들의 영세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난지원금을 선거 임박해서 팍 내줬을 때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는 지난번 총선 때 재난지원금이 악몽이 야당 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지금 재난지원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기왕에 줄 거면 선거 임박해서 줄 거기 때문에 야당 의원의 그 불편한 심기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투영이 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보니까 말이야 여당한테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분풀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여기는 지금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의원님 그렇게 질의하는 말씀하지 자리예요.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뭐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부총님이 제일 처음에 소신을 밝히다가 항시 농수산이 끊겨버리고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대들을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의원님 그런 식으로 정책 내용을 여쭤보시지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십시오. 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약간 달라진 모습 좀 보이고 있어요. 여당하고도 각을 좀 세웠고 지금 이제 야당 의원하고도 각을 좀 세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곡간지기의 분노라고 할까요? 곡간지기의 홍남기 부총리를 지금 곡간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지금 전부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인데 그동안에 야당도 아니고 여당 의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압박과 질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풀어라라고. 그래서 8번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여당 의원들이 하는 대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8.8배라는 이제 불명의 소리를 듣는 판인데 가뜩이나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
지금 국회에서 좀 야당 의원까지 몰아붙이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많은 재정이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곡간지기에 어려운 입장,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약간 짜증스러움으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을 충분히 좀 입장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영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석 달 만인데 추가 확진 여부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군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방부 영내에 임시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은 의심 증세를 보인 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직전 나흘 정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100여 명에 대한 유전자 증폭 PCR 검사가 진행됐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0여 명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영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11월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석 달 만입니다. 이번 확진자는 훈련과는 무관한 부서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진행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은 개시 직전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폭 축소 시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을 3월 둘째 주에 9일 동안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과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훈련을 앞두고 한미연합사령부 일부 인력은 주한미군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보건당국과 군인들의 백신 접종 계획을 협의 중이라며 일단 우리 군 인력은 백신 접종 없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겨울철에 지나가는 계절적 요인에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더해가면서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3월에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감염자 수는 지난달 2일 하루 30만 282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 휴일이 이어지면서 많아진 모임이 고스란히 감염 확대로 연결된 겁니다. 이후 차츰 줄어들면서 1월을 지나자 10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101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처럼 최악의 급증세가 진정된 데에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강화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확대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립보건원을 방문해 접종 속도를 더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means we're now on track to have enough supply for 300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July. 이어 오는 18일에는 미시간주에 있는 화이자 공장을 방문해 백신 생산 노동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되는 추운 겨울철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빠를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Both home and abroad,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vaccines a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월쯤 변이 코로나19가 주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지금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네, 정부는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과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첫날 한 검사 결과인데요. 400명대가 나왔어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가 457명. 그래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가 됐고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수치를 보더라도 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정가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전체 국내 발생 환자의 70%를 넘고요.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고 사람 간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이 더 확산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그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67명 이렇게 감염됐는데요. 직원이 57명, 그리고 가족이 한 10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공장을 살펴봤더니 600명 넘는 직원이 일하는데 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또 목욕 시설을 공동으로 같이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업장이나 탈의실, 목욕장 등에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이제 감염의 어떤 취약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직원들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모두 다 나온 게 아니고 가족들 대상으로도 조사를 더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개편할 예정이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금 큰 방향은 제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같은 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대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률적 강제 대신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어떤 틀이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감염병이 전파되는 걸 막는 어떤 전통적인 대응 방식인데 지난해 6월에 이제 3단계로 됐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5단계로 이렇게 세분화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1차, 2차, 3차 유행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보면 1차, 2차 유행에서는 특정 시설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던 데 비해서 3차 유행 때는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더라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제 어떤 확산세를 억제하고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은 지금 거리두기 개편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초안을 마련해서 공개를 하고 또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부가 화이자 백신 또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말에 50만 명 분이 들어오고 그리고 2분기에는 300만 명 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애초에는 3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그 도입되는 시기가 당겨진 거고요. 300만 명 분은 추가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 전체적으로 1,300만 명 분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노바백스 백신도 계약을 했는데 2천만 명 분이고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약된 2,300만 명 분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7,9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돼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대비하면 약 1.5배 규모의 백신을 확보한 셈입니다. 네,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로부터 기술 이전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요. 질병관리청이 SK 사이언스로부터 2천만 명분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기술을 도입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서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생산 공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는 뭐 예방 효과, 뭐 그리고 유통, 보관 이런 것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약 89%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89%의 예방 효과를 보인 걸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약 86% 예방 효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략 한 6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의 이제 mRNA 백신이나 뭐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달리 여기는 항원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그리고 면역 증가제를 추가를 해서 인체에 투여하고 그래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의 백신인데요. 기존에 이제 독감 백신, B형 간염 백신 이런 데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영상 2도에서 8도 이렇게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이나 유통이 굉장히 수월하고 또 이 유통 기한이 2년 내지 3년. 그래서 올해 다 못 마치더라도 내년에도 마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백신이 추가로 도입된다니까 다행인데요. 접종 계획에 좀 변화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에 화이자 백신이 50만 명분 이렇게 들어오기로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식약처의 허가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국가 추가 승인이라는 그런 단계도 거쳐야 돼서 아마 4월에 이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제 발표했던 2월, 3월 그러니까 1분기 접종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거는 같은데 그렇지만 도입 시기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도입 일정이 좀 당겨져서 다음 달 중에 접종이 이루어지면 1분기 접종 계획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가면 이제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노바백스 백신 외에도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얀센 백신이라 그러는 모더나 백신 이런 국내로 도입될 5가지 백신이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출이 늘며 경기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20대 등 특정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는 K자 양극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기는 동안 고용 지표는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취업자와 실업자 수는 물론 주당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일자리 질 역시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충격은 특정 업종과 세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직종에서만 취업자가 58만 5천 명 줄었고 20대와 50대 비중이 전체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는 12만 명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110만 명 줄면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매섭게 몰아치는 고용 한파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 없는 K자 양극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KDI의 설문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취업자 수도 5만 명 증가에 그치며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 간, 부문 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 품목의 개선은 특히 고용 부분과 크게 연관되지 않은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의 악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90만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탄력 적용 등의 규제 완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붐볐던 동물원 같은 경우에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식사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직원들의 급여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아이니 테마파크의 구성범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코로나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한
80%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85%요. 80에서 85%요. 예. 네.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뭐 직원들에게 뭐 그 급여도 못 주시고 동물들에게도 또 먹이를 주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지금 환경이 최고로 좋은 환경은 실은 아니에요. 저희도 말 그대로 이제 매출이 없다 보니까 먹이를 줄이는 게 아니고 최소한에서 이제 인건비를 줄여서 이제 먹이를 많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내주신 동물들 사진들 보고 있는데요. 동물들 먹이를 좀 줄여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물들 건강은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2020년 3월 달 대비해서는 좀 많이 지금은 되게 많이 건강한 상태고요. 예. 이전에는 뼈가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않고 이제 많이 기력도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동물들이 좀 살도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이랬던 데는 좀 시민들의 관심,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응원이 있었습니까? 2020년에 3, 4월 달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뭐 닭고기나 이런 따뜻한 뭐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저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좀 밀려서라도 이제 동물 먹이에 많이 보태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많이 속된 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동물원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 대구 동물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물 개체수는 포유류, 저류 뭐 여러 개 있고요. 뭐 맹수도 있고 현재 한 100여 종의 한 20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워낙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많이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게 동물원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한 동물이 있는 게 아니고 멸종 위기 동물도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버리면 이 동물들은 쉽게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환경청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정해진 사이즈가 있어요. 그 규격에 맞게끔 장을 만들어야지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예. 사실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서 동물을 보면서 좀 꿈과 희망도 가지고 가족들이 나들이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금 혜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받지 못하셨다고요? 현재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로 뭐 전혀 지원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직원이 5인 미만이어야지 소상공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혹시 지자체 대구시에서 뭐 도움을 준다거나 혹시 요청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대구시에다가 많이 요청됐고 대구시에서도 좀 많이 여러 군데 좀 알아보셔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업체만을 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지원이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니 테마파크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닭 세트 같은 걸 마련해서 먹이도 주고 이런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동물원도 모두 힘든 상황일 것 같거든요. 뭐 공동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거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동물원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서로 고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지금 협의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직원분들 가운데 떠난 분들도 있고 지금 임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직원들 특히 뭐 간부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상당 부분 한 10개월 정도 급여가 현재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좀 물론 다들 어려운 건 아닌데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좀 돌봐주시고 한번 좀 신경 써줬으면은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데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죠. 동물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아이니 테마파크 구성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함 2021년 2월 11일 대통령 문재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 채택에 대하여 저희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어요. 인사를 자기가 하는지 대통령이 하는지도 몰라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인사청문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말은 지금 중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기립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후보자가 당황해서 질문에 숫자가 틀리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격 사유라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청문회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논문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소통이라는 능력도 그렇고 더구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세비받고 하는 건데 그걸 팽개치고 가족여행을 떠납니까? 본회의 날짜를 모릅니까? 임시회계 잡혀 있는데 100%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시험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문체위원님들도 문체부 모든 수치나 데이터를 다 깨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친문 측근으로 활동하셨던 그 이력의 대가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장관 적격성 평가에 대해서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건의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네. 이 안건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부적합이고 전체가 다 적합이니까 지금은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요, 장난하면 더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 여기 계셔요. 간사님 나가지 마세요. 이 지금 보고서 봤는데 후보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후보자 전문성 없다. 아니 저기 그 요약본이고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다 자세히 발언 기록이 다 들어 있어요. 맞아요. 유치에서 진짜 못 빠지셨는데.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적 10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 문체부 장관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하고? 거의 뭐 지금까지 뭐 한 번이에요. 이게 지금 28번째 지금 임명된 건데. 그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이 지금 28번째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군 당국이 오늘 오전 동해 민통선 일대에서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동해 민통선 검문소에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온 남성의 신병을 3시간 뒤 확보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 22사단이 관할하고 있는 해안가 민간인 통제선에서 붙잡혔는데 군은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을 관계기관과 공조 아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군 경계태세인 진돗개가 발령됐다 해제됐습니다.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린 조폭 출신을 낀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의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후속 보도 전해드립니다. 현직 경찰관은 공무원들에게 자신과 거래한다는 걸 비밀로 하라고 수시로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마스크 공장.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 관공서에 납품하고 중국에 수출한 곳입니다. 심지어 폭력 조직에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 경찰관 A씨와 법원 공무원 B씨, 그리고 조폭 출신 송모 씨가 개입했습니다.
이제 몰래 우리한테 빼주고. 그러니까 몰래 이제 야배로 끊어야 될 거지. 야배는데. 필요하면 더 세게 불러야죠. 필요는 삼촌이 챙겨주는 거야. 나도 내 팀에서 또 누가 먹어야 그런 게 있으니까. 30% 공장 줘야지. 30%요? 공무원 2명과 조폭 출신의 은밀한 거래 현장. 신분을 숨기기 위한 입단속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됐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고. 너 어떤 누구한테도 나하고 같이 거래를 못해 부탁해서 그러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다. 네. 하지만 반년 만에 피해자의 고소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관 A씨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조폭 출신 판매책의 주장입니다. 2만 원 받았더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아니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한테 이미 구속된 판매책 송 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처벌을 피할 대책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사기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화 녹취는 악의적으로 편집됐고 경찰의 과잉 수사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하고 통화한 거 아시고 근데 그것만 들으면 제가 정말 나쁜 놈이라니까요. 하지만 그걸 좀 확인 좀 해달라. 그렇게 돈을 부탁했어요. 불법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에 수사 방해 의혹까지. 계좌 거래 내역과 증거 녹취 등으로 비리 의혹이 일부 사실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고 A씨는 현재 파출소 소속으로 사건 처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입니다.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 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합니다.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LH 등 공공이 주도해서 도심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 낙후된 곳에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가 오는 7월쯤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방식의 주택 유형을 구체화해서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4일 전국 83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LH 등 공공이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민간이 원할 경우 공동 개발에 나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19만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개발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노후주거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엔 해당 지역 토지나 건물 소유주 등의 동의가 필수인데 아직 관련 법률이나 설명회 등 절차가 시작 단계이고 특히 대상 지역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베일에 쌓였던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를 7월 중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에서 개발 예정지가 확정됩니다.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입주 후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등의 원칙이 적용된 지분 적립형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주택의 개념을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해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고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대응하기 위한 정규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설날 연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소식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쿠팡이 차등 의결권 때문에 우리 증시 대신 뉴욕 증시를 택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차등 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국내에 없는 차등 의결권이 쿠팡의 미국행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식 B 주식 한 주는 일반 주식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습니다. 김범식 의장의 클래스 B 보유 지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 지분만 있어도 58%에 해당하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차등 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쿠팡에 34억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김 회장의 경영 성과를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차등 의결권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허용되고 있고 2014년 알리바바가 홍콩 대신 뉴욕 증시를 택한 뒤 2018년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차등 의결권 제도가 악용돼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고 차등 의결권 외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어 제도 도입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주 1표 원칙 등 주주 평등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또 최대 주주의 사익 편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등 의결권에 대한 일몰 조항 도입, 즉 상장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보통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북한이 민족 대경사의 날 중 하나로 꼽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을 맞았지만 경축 공연 등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광명성절, 김정은 위원장은 22일간의 긴 잠행을 깨고 간부들을 대동해 부친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매년 광명성절마다 거르지 않던 금수산 궁전 참배인데 올해는 아직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김정일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근로단체들의 경축 공연이나 평양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다는 보도만 있을 뿐입니다. 해마다 광명성절이 오면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광명성절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금수산 궁전 참배는 했지만 보도는 하지 않거나 유예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 당대회와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관련 업무와 피로 누적으로 금수산 참배는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당국은 지난 2012년과 13년, 16년에도 북한이 김 위원장의 참배 소식을 이튿날 보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참배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성절을 전후해 예상했던 군사적 움직임이나 도발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군 정보당국도 북한이 연례적인 동계훈련은 계속하고 있지만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설명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3월 한미연합훈련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이를 빌미로 한 도발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관련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30년 만에 한파로 곳곳에서 정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백악관은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유명 관광지인 알라모. 텍사스 독립전쟁의 요새로 모래사막이었던 이곳에 보기 드문 눈이 내렸습니다. I'm here from San Antonio and we got snow in front of the Alamo. I don't live too far, but man, you never think you see the day until you got snow coming down like this. 미국 텍사스주에 이례적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영상 2도의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연방 비상사태도 선포됐습니다. 텍사스 주도인 휴스턴 지역에서는 300만 명이 한파로 인한 정전으로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근 공항도 악천후로 폐쇄됐습니다. 갑작스런 눈으로 교통사고도 잇따라 고속도로도 막혔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전체에 평균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30cm가량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과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텍사스가 눈으로 뒤덮인 것은 북극 한파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혹한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한냉전선으로 사흘 사이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평년 기온이 영상인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도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래로 덮여있을 해안가가 북극처럼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는 진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나 전기차에 이어서 현대차 전기버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현대차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주행 중이던 현대 일렉시티의 배터리가 있는 지붕에서 불이 나 버스가 완전히 탔습니다.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문체부가 관련 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는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이 시행됩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최숙현법은 우선 지난해 8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한 채 피신고인과 해당 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센터가 직접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26명인 센터 인력은 40명으로 확충하고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육인에게 인권 침해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나 처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지만 분명 인권 침해 예방 효과는 기대됩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 때도 주변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혔던 부분들이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에게 의무화시켜 놓으면 이런 사건들이 묻히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장과 지도자실, 식당 등에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체육 지도자가 아닌 선수 관리 담당자도 체육단체 등록을 의무화해 지난해 철인 3종 때처럼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 1차 개정에서 폭력 지도자의 자격 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6월에 있을 3차 개정에서는 비위 지도자 명단 공개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운동선수니까 그냥 넘어가는 길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사회가 바뀌었고 또 최근에 교육적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가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엄정하게 다루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성적 지상주의와
폐쇄적 운동부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막연한 현장의 인식 개선 요구를 넘어 감시 시스템과 지속적인 교육이 동시에 가동될 때만 피해자가 체육계를 떠나야 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대표팀이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하기 위해서 프로농구가 휴식기에 들어갔는데요. 대회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모든 일정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프로농구는 지난 12일부터 약 2주간 휴식기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하는 대표팀 선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KBL과 농구협회는 진통 끝에 각 팀당 1명씩 고르게 대표팀에 차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이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로 출국하려고 했던 지난 12일 국제농구연맹이 갑자기 대회 연기를 공지하면서 모든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국 내에서 열리는 모든 스포츠 대회를 취소한 겁니다. 다음 주 초에나 새로운 대회 일정이 통보될 예정인데 갈팡질팡하는 국제농구연맹의 미숙한 행정 탓에 우리 구단과 선수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L과 농구협회는 15일 유선상으로 회의를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요구사항을 국제농구연맹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농구 종료 이후인 6월 이후로 대회가 연기된다면 리그 일정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고 대표팀도 정예 전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리그가 진행 중인 일본 등과 협의해서 대회 일정 연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이벤트 없이 휴식을 취하는 셈이 돼버린 대표 선수들은 하염없이 국제농구연맹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에 따른 2주 자가격리를 고려하면 시즌 후반기와 플레이오프를 통째로 비울 수도 있어 선수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서울은 눈이 그치고 하늘이 모두 맑게 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도 주변에는 여태까지 내린 눈이 곳곳에 쌓여 있는데요. 여기에 기온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퇴근길 교통안전과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눈이 내린 곳 충남 보령 지역입니다. 한때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보령 요양동에는 15.5cm의 큰 눈이 쌓였고요. 부여에는 10.5cm, 대전 5.7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의 눈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갔고요. 충북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서해상에서 강한 눈구름이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 이상, 전북과 전남 서부에는 최고 15cm의 대설이 예상되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남 동부에 최고 10cm, 충청과 영남 지방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교통안전과 낙상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